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네, 오늘은 4.16 연대 소식지 2024년 가을호에 실린 세상의 안녕을 바라는 모든 말들이 모이는 곳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확대 운영위원회 강곤 작가님이 쓰신 글로 오프닝 시작해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확대 운영위원회는 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진상규명부서장, 추무부서장, 대외협력부서장, 회원조직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함께하는 자리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달에 격주로 2번 화요일 오전에 모인다. 구성원 중에는 참사 초기부터 계속 활동해온 가족도 있고 초창기에는 함께하지 못했으나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활동에 참여한 가족, 활동을 하다 중간에 휴지기를 가졌던 가족까지 각자가 맡은 직책과 역할만큼이나 다양한 이력과 생각, 관점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 확대 운영위원회가 가족들의 10년사를 기록하는데 작가 기록단과의 최적의 파트너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에 모여있던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13인의 대표로 불렸던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 대책본부가 꾸려졌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4월 20일경 가칭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조직에 제대로 된 정비된 것은 5월 중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이다. 대책위원회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가족대책위원회는 단원고 희생학생의 부모 모임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일반인 생존자까지 아우른 모임이 되었으며 그 회원 자격은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로 하되 친인척 등 반계 혈족과 실제 양육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했다. 그때 만들어진 회칙을 살펴보면 대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회원총회로 하며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 가족마다 인원수가 다른 만큼 의결권을 한 가족당 한 표로 규정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과 대변인, 진상규명, 심리생계 지원, 장례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은 부위원장들과 반대표들이 임원이 되었으며 임원회의가 일상적인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었다. 2014년 하반기 대리기사 폭행 사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하루에도 몇 건씩 터져 나오고 거리에서 행진과 농성이 일상이었던 시기였던 만큼 거의 매주 회원총회가 열렸으며 임원회의 또한 수시로 소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조직에 대한 내부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때로는 노골적이고 때로는 은밀한 탄압과 비협조 속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서 한계가 명확한 임의단체로서의 불안정함이 혹시 모를 불안감을 키우고 있었다. 2015년 1월 25일 가족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설립한 까닭이다. 단체나 모임이 법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법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운영과 예결산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조직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이 강제됨에 따라 보다 안정성이 보장되며 법인 명예의 계좌 개설, 후원금 모금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길게 추모 사업의 그림까지 그려야 했던 가족들로서는 피할 수 없이 걸어야만 했던 길인 것이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주무관청은 상식적으로 해양수산부 또는 안산시가 되어야 했지만 박근혜 정권 아래서 두 곳을 비롯한 어떠한 기관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1년이 지난 후에야 서울시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창립 총회 이후 임원회의는 확대 운영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확대 운영회는 실질적인 사단법인 내 이사회 역할을 맡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부서, 추모사업부서, 대외협력부서, 회원주식부서 등 집행부서가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맡아왔다면 각 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된 사항을 다시 회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경과 혈관의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확대 운영회에는 가족들의 든든한 이웃이자 동지인 4.16 연대와 4.16 안산시민연대, 4.16 재단과 온마음센터, 그리고 4.16 기억저장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에 참여한다. 처음부터 참여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4.16 운동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하구니가 되었다. 회의뿐만 아니라 서로의 안부와 안녕을 확인하는 자리가 하구니기도 하다. 4.16 연대 김선우 사무처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구니는 가족협의회의 민주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는데 참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온갖 불평과 불만까지 투덜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결정이 더 무게를 갖게 되었거든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0년의 경험과 투쟁 속에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확대 운영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그리고 4.16 운동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기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곳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저희 4.16 가족협의회 확대 운영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고민과 기획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네, 하구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은정맘이 저하고 같이 하던 은정맘이 팽목기업관 지킴이 활동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회를 맞이하여 누구보다 우리 세월호 참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계신 네, 김종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네, 김종기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드 풀의 아직 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꽃들이 피던 날 난 찌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혼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모시는 손님, 이야기 했는데, 김정기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학년 1반 수진이 아빠, 김종기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소개할 때 이제 우리가 항상 할 때 아이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저는 윤희 엄마, 수진이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쁜 수진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수진이는 저희 딸이 셋이 있는데요. 막내 딸이었거든요. 셋째 딸.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사실 수진이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언니들도 다 키가 크고 그렇지만 수진이가 키도 한 170 정도로 컸고 눈도 커서 잠잘 때는 눈이 한 반쯤 또 뜨고 자는 그런 좀 이쁘고 착한 아이였고 좀 이제 성격은 조금 약간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뭐 자기 할 일만 또 다 하는 또 엄마 아빠들이나 언니들 심부름은 또 불평 없이 잘했던 착한 막내딸이었는데 또 요리를 좋아해서 언니들이 뭐 볶음밥 만들어 달라면 또 잘 만들어주고 또 그랬던 제 우리 집안의 막내딸 귀염둥이였고 이제 참사가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래 집에서는 조용조용하고 아주 자기 할 일만 하는 애였는데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하고도 또 잘 지내고 배드민턴 동아리도 또 이렇게 같이 하고 활동을 했던 그런 아이였던 또 사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셋째 딸, 저도 셋째 딸입니다. 어쩐지. 셋째 딸이 착하고 내성적이지만 또 할 일은 똑바로 밖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은 또 잘 찾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수진이 저희 윤희하고도 친했던 수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라디오에 유가족들이 나오면 꼭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진이 아빠한테는 그런 이쁜 수진이가, 착한 수진이가 아빠에게는 어떤 딸이었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은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뭘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막내딸이다 보니까 또 같은 딸들이다 보니까 옷 같은 것도 물려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해준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팠고 이제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옷 사주면 안 돼라는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한테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또 기쁘기도 하고 이뻐서 그래 뭔데 했더니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던 추리닝 세트 네. 그게 입고 싶었나 봐요 평소에.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수학여행을 기회로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윗도리는 사주고 바지 한 벌보다는 밑에는 좀 이쁘게 더 귀엽게 반바지로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또 코치를 제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패셔니스트. 네, 당장에 또 그걸 또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한 벌을 또 굳이 고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옷을 사줬던 기억이 있고 하여튼 그런 기억 때문에 막내딸이지만은 좀 더 있을 때 더 많이 해주고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못 해준 것만 더 기억이 나죠. 네. 더 잘해줄 걸. 네. 우리가 이럴 줄 알았나요? 먼저 그렇게 아이들을 보낼 줄 몰랐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수진이 생각할 수 있게 수진이가 좋아하는 노래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언니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전이죠. 언니들이 이제 엑소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진이도 따라서 이제 엑소 팬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좋아했던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엑소의 그 나비소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언니들이. 네. 수진이가 좋아했던 엑소의 나비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조그만 날긋짓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발치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우후후 oh yeah yeah 우후후 yeah 우후후 Listen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준 너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 마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너는 꿈에 우아한 자태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발치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말아줘 꿈을 꾸는 걸음
수진이가 좋아하는 엑소의 나비소녀 듣는 내내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 우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서 우리 혜원 PD는 비스트 노래 들을 때마다 우리 윤희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엑소 나비소녀를 들으면 또 우리 수진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모든 활동에 지난 10년을 가장 굵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진이가 이제 4월 25일 날 발인을 하고 26일부터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1년째 하고 있는데 뭐 굵직한 일이야 뭐 너무 많죠. 11년 동안 저희들이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간 날이 14년 5월 8일이고 그 KBS를 간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우리 사무처장님이신 윤희 엄마도 생각나겠지만은 그때 KBS 보도국장인 김시균 보도국장이 한 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인원보다 많지도 않은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야단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말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막말을 보도로는 접했는데 이 5월 8일 날 이렇게 촉발된 계기는 사실은 김시군 국장이 5월 8일 날 화랑유원지 분향소로 조문을 왔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 넓은 광장 한가운데를 한 7, 8명에서 가로질러 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오나 하고 그때 이제 사진 찍고 있던 사진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김시곤 국장 같던데요?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도망갔어요, 사실은. 분양하는 도중에. 그래서 촉발돼 가지고 그날 밤 9시에 영정사진을 꺼내들고 TK에서 쳐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샜던 기억.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서명을 받으면서 천만 서명을 받으면서 7월 12일 날 국회 농성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2일 날 국회 농성에 들어갔던 그게 기억이 있고 11일 날 특별법을 제정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15년도로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체제를 확대 개편한 후에 진상규명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색을 중단하고 난 뒤였거든요. 2015년도는. 그랬을 때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입자 소속을 해달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들이 19박 20일 또 안산에서 백무까지 전국 도보행위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무력화시키는 그 해서부의 시행령을 반대하는 저희들이 1박 2일 영정사진 그 도보도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뭐 각 연도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진짜 몇 시간도 다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16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박근혜 탄핵 집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 탄핵이 소추안이 결의되고 3월 10일에 17년도 3월 10일에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할 때까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를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박근혜의 남은 기간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의 또 불확실함까지 해서 앞으로 한 못해도 8, 9년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박근혜 탄핵으로 조금은 여건이 좋아졌다는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18년도에 정법동 분향소를 철거하게 됐거든요. 진상규명이 돼서 철거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상규명에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 판단하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죠. 18년도에 4주기 연결 추도식을 하고 분향소를 철거했던 그런 또 기억도 있고요. 뭐 거기에 이제 또
12월 달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세월호 참사 특검이 또 실시가 됐는데 그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특검과 검찰에서 파견했던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보에 또 미묘한 갈등, 그래서 제대로 특검이 진행되지 못했던 거, 네. 그리고 기존 검찰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특검 결과밖에 안 나왔다는 점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가 끝났잖아요, 6월달에. 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밝혔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월호가 이렇게 갑자기 침몰했는지 무슨 이유로,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종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활동들을 했고 이루어낸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노숙농성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천막 치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 수진이 아빠가 붙박이로 있었어요. 네. 하다 보니 그렇게 네. 됐습니다.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일단 그 노숙농성이라는 거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희들은 평범한 뭐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애들 학교에 보내는 그런 평범한 아빠였고 가족이었는데 그런 걸 뭐 상상도 못 해봤는데 하게 되니까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도 모르고 이제 뭐 몸의 고단함이야 그렇다 쳐도 거기서 오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참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은 약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드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사무처장직도 맡았었고 지금은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와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일할 때의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윤희 어머니께서 사무처장님이시니까 네.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는 사실 그 집행부와 그러니까 부서장들이죠. 옛날에는 분과장이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인 반대표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 그리고 가족협의회 모든 그 살림을 맡아 하는 그런 엄마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부처였고 거기에 이제 장을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어떠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가계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부서보다는 전체적인 면을 둘러봐야 되는 자리라서 조금은 뭐 자잘한 일에서부터 가족협의 공식 일정까지 다 이제 그런 일을 챙겨야 됐었고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협의회를 대표해서 외부의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가족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사실은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여러 임원들, 뭐 사무처장 비롯해서 부서장들, 반대표들과 함께 그런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10년이 지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이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염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자리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챙길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라든가 부서장님들, 반대표님들이 또 보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사무처장일 때, 운영위원장일 때 그런 고민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느 자리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계신 거에 이제 박수를 보내고 네, 많은 존경과 네. 믿음이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재난 피해자 9개 단체가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종종 한 번씩 재난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했었는데요. 우리 김정기 위원장님이 재난 피해자 연대의 대표를 맡으셨어요. 네, 재난 피해자 연대 우리 함께는 뭐 저희가 만들어진 걸 종종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대표로서 우리 함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고요. 네. 처음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창립 총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8개 단체였거든요. 네. 단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은 재난 참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단체가 삼풍백화점 이제 붕괴 참사 단체하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 화재 참사, 그다음에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주 사대부고 병영 체험 학습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 데이지어 참사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8개 단체가 모여서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강주 학동 참사가 추가로 회원 단체로 가입을 해서 9개 단체가 되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협의회 이제 가족들과 4.16 재단이 몇 년 동안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참사 단체의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고 실상을 듣고 제대로 이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고 또 새로운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경향이 없을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조언하고 참사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제 그 만나러 다녔었고 만들어진 거고요. 이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이제 4.16 재단 부설기관인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함께거든요. 네. 그래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가 아직은 이제 초창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지원할 부분들을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가 지원하는 그 역할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 재난 피해자 연대 대표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또 이렇게 또 여러 단체가 우리 가족협의회와는 다르게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좀 결정해야 되고 뭐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많죠. 네. 근데 그럼 이 9개 단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각자의 또 참사와 관련한 그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그 유가족들은 자기 참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렇지만은 또 이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는 모두의 그 참사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참사에만 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운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그럼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문제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죠. 안전한 사회, 반복되는 재난을 막기 위한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거. 맞습니다. 네. 이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가 만들어진 그 목적도 그거고,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반복이 그 참사가 발생을 했다면은 네. 그 참사의 그 유가족들이 그 경황이 없을 거거든요. 네. 그 참사의 유가족으로서 거의 뭐 뭔가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뭘 해야 될지를 몰랐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조언도 해주고 또 그 참사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서 재난피해자 연대에서 이번에 영국에 연수를 다녀오셨죠. 네. 네, 그 일정과 네, 거기 가서 느낀 소감 등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일단 그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가 만들어지고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재난 4.16 재단의 보설 기관인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의 예산이 세월호 참사 때 네. 그때 모였던 국민 성금이 있었습니다. 네. 각계각층에서 추모와 위로의 그런 아픈 마음으로 성금으로 모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있다가 네. 그 예산을 4.16 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고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참사 유가족이지만 과연 해외 참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그 유가족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었고 어떻게 이 참사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사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길에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8박 10일의 그 연수를 다녀오게 됐고 그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힐즈버러 압사 참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하고 또 비슷한 경우이고 또 더비쇼 침몰 참사는 또 대한민국의 슬라데이지오와 비슷한 그 침몰 참사였고 또 그ren펠 그 서민 아파트죠. 그ren펠 화재 참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화재 참사하고 비슷한 사례의 참사여서 네. 그 해외 참사들을 돌아봤었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펜박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법률적으로 심리라든가 법률 지원, 심리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박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안타까운 참사도 많고 또 해외에서도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아카시스 참사라든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참사들 이런 대응들이 저희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 활동을 한 이런 과정과 그리고 해외의 이런 참사들이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과정 이런 게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이 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국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일본도 우리보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앞선다고 하는 나라들인데 네. 사실 참사가 일어나고의 국가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참사를 발생시킨 그 당시의 정권은 좀 책임 있는 정권이거든요. 네. 이 참사를 야기시킨. 그랬을 때 그 국가의 그 정권의 행태는 비슷했지만 그 이후의 행태들은 조금 달랐다, 조금씩.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힐즈버러 압사 참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잘못된 대응,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서 일어난 참사거든요. 리버풀 원정 경기 갔던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압사 네. 참사인데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의 좀 잘못된 그런 출입 통제라든가 또 경기장 관계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압사 참사가 일어났었고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이태원 참사하고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버밍엄주에 네. 버밍엄 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랜페리라는 서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4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그 4층 이상 끝에 층까지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구청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네. 구청 부지였고 구청이 지어서 임대를 했던 아파트인데 건물을 짓기 전에 외벽을 네.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으로 바꾸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구청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불이 그렇게 순식간에 번지는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뭐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로 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 그랜필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그런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다만 그 이후에 또 이 유가족들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가족들하고 조금은 약간은 다른 그런 형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외 유가족들의 그런 노력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참사 유가족들의 노력이 크게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몇십 년, 30년 이후에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묻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해외는 어떤가? 해외는 빠르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들이 제대로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힐즈버러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그 참사가 났을 때 관중들 탓으로 돌렸거든요. 관중들이 술 취한 관중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게 힐즈버러 같은 경우도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부의 기관인 경찰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참사를 규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들의 그 연대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해외 참사든 대한민국 참사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로 왜 거기 갔냐, 왜 놀러 갔냐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하군요. 네. 네, 그렇게 우리 세월호 참사가 올해 10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우리 운영위원장으로 남다른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지금껏 걸어온 10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10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어떻게 다른 길을 가야 하는지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요. 벌써 10년이 지나고 11년째인데 네. 저희들이 걸어본 10년은 사실 그런 수식어가 참 많이 따라붙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뭐 국회 농성도 그렇고 청와대 농성도 그렇고 뭐 특별법을 또 제정하는 부분에 천만 서명을 받는 부분에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슬픈 얘기죠. 그런 일로 대한민국 최초라는 말은 사실 듣고 싶진 않거든. 좋은 일로 대한민국 최초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지난 10년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이 싸움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걸어온 10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뭐 반대표로서 또 사무처장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 가족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대단하다는 존경과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온 10년이 물론 결과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10년을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 열심히 노력했고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10년으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걸어왔듯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도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묵묵히 시민들과 손잡고 걸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10년 동안 오면서 어쨌든 저희가 10년에 백서로 520분의 금요일을 책을 내면서도 그 안에 우리 조직의 어떤 변화, 갈등, 뭐 화합,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 보니 똑같은 구조로 집행위, 운영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조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막 큰 갈등은 없지만 그래도 내부에서의 조금씩의 이제 서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운영위원장님의 생각과 우리 또 임원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희 가족협의회는 사실 태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할 수 없는 회원의 자격이 서로 참사, 피해자의 그다음에 유가족 뭐 이런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 유입되는 회원들은 사실 없고 그렇다면 이제 기간이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사실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라도 조직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중단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어떻게 이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아니 더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임원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의 참여가 또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일선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의 또 마음가짐이 네. 저는 약간의 2014년대 그 초심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평목에서 신도체육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울부짖음, 그 분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해왔던 밑바닥에 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내가 10년 전에 내 아이를 부모로서 구하지 못한 그런 부모의 또 책임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도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열심히 활동하는 임원들이 조금 다시 초심으로 그런 마음들을 다잡으면
그래도 우리가 힘겹게 지나온 10년을 네. 10년이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10년, 20년을 또 비록 심신이 아픈 그런 몸이지만 또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주기로 인해서 우리가 또 후원금을 또 모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저희 10주기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 모아주신 분들에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네, 감사의 인사 좀 해주시죠. 사실 뭐 그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린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저희들이야 뭐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당사자니까 그렇다 쳐도 어떻게 보면 제3자거든요. 남인데도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그 감사를 뭐라고 어떤 말로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제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해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은 뭐 제가 이 세월호 참사 활동을 안 하고 진짜 봉사활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들 정도의 그런 영감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살아있게 한 참 원동력이거든요. 그런 시민분들의 힘이. 근데 이제 지금 이 10년이 지난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한번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가게 됐을 때 우리 가족들이 자본손 넣지 마시고 우리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으로서 또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한 또 죄송한 부탁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네, 이 마음 모아주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앞으로 10년, 20년 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힘 다시 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이고 토요일날 저 2주기 추모문화제 갔다 왔고 내일은 또 국회에서 추모문화제가 있고 또 10월 30일은 인현동 화재 참사 25주년이죠. 네. 네, 여기에도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저께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참사는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그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에 참석하면서 느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도 좀 들었었고요. 네. 이제 내일은 29일 당일이죠.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날 이제 국회 추모제 관련인데 거기에 또 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또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각하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국가로서 인식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이 국회에서도 과연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 국회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했을 때 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지를 또 국회의원으로서 자각하고 민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 역할을 책임지는 책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김주기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끝낼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이 라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근데 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저보다도 또 많은 분들이 출연하셔서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동안 출연을 뭐 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또 빌려서 이제 우리 또 안산지역의 유일한 공동체 라디오 채널이잖아요. 네. 88.7MHz 네. 단원 FM 라디오가 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분들께 방송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더 발전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단원 FM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단원 FM에 후원 좀 팍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0회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방송이 100회 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신다면 한 번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종기 운영위원장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전에는 이 노래를 그다지 잘 들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김광석님의 일어나. 네,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